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치명적인데 지금까지 도네츠크 지역에 쏟아부은 어떤 정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성과 노력에 비교했을 때 도네츠크가 뚫린다, 강력한 방어태세가 뚫린다, 심리적으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도망가 있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군이 엄청나게 영리하게 이 무인기를 활용한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흑해 함대가 결국은 제해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무르만스크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공격을 한다. 이런 러시아 입장 선을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핵무기를 만지작 하는 걸 넘어서서 결심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러시아, 북한 군사 전문가 두진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에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국제전략연구실장 하셨고 지금은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러시아 유학하셨죠? 제가 토탈 한 5년 정도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했고요. 네. 이제 전문학이 석사를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무기모라고 무기모.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네. 거기서 정치학으로 석사를 이렇게 좀 받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러시아 들어가서 러시아 연방의 프룬제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왜? 푸른제 아카데미는 군사학교잖아요. 예, 옛날에 그 북한군들 프룬제 출신들이 쿠데타 모의했다가 맞아요. 다 그냥 이렇게 푸른제 군사학교 출신 유학했던 북한군 간부들이 쿠데타를 모의했고 쿠데타 모의했죠. 그 이후로 몰살당했죠. 몰살당했고 거의 이제 씨가 없습니다. 예. 푸른제는 이제 러시아 혁명 당시 탁월한 군사적 지휘관이었죠. 그럼요. 그 푸른제 동상이 있어요? 네, 프룬제 동상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러시아 북한 얘기 좀 해볼 텐데, 자,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 하마스는 끝나가요?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버틸 있어보 요기베라에게. 예. 그러나 저가 보기에 러시아 러우 전쟁도 일단 휴전 종전이라는 말이 나왔다. 네, 그렇죠. 나왔다.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데 지금 휴전 종전 말은 나오는데 전황이 좀 어때요?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또 하려면 예. 먼저 전선 상황을 좀 살펴볼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자료 같습니다. 풍부하게 가져오셨네. 네, 제가 밀떡은 아니지만 예. 지금까지 뭐 10월 10일 기준입니다. 벌써 네.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으로 시작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 1300일을 넘어서 1325일째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년 반 넘어가나요? 3년 넘었습니다. 한국 전쟁 기록을 사실상 끝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네. 예. 21세기에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가장 긴 전쟁의 역사로 아마 기록이 될 아이고, 것으로 예.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먼저 종합평가를 먼저 해보면 예. 러시아군은 어쨌든 점진적으로 돌파구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예, 점진적으로. 일종의 땅 먹기죠. 많은 피해가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돌격 앞으로. 그래서 땅을 계속적으로 점령 지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속도는 빠르지 않아요. 속도는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모가 너무 많아요. 소모가 너무 많고 예. 속도를 올리면 사상자가 그만큼 비례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성을 좀 보장한 가운데, 그러니까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점령적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체의 전쟁 수행 능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가 지금 최대의 지금 러시아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이기는 게 목적이라는 것보다 일단 러시아가 피를 얼마나 말리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피를 말려서 씨를 말려서 네.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뭐 1000제곱킬로미터, 내일 10,0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는 게 그게 중요한 목표가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가면서 말려주기는. 우크라이나군에 그렇죠. 말려주기는 말려주기는 그런 전략 전술을 구사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게 돌파구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예.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러시아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도네츠크 지역이에요. 사실은 뭐 루안스크나 헤르손이나 저 지도를 좀 도네츠크 저기 네. 시청자들한테. 예. 동부죠? 동부. 그렇죠. 예.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 3번 네모박스 3번입니다. 도네츠크 축선인데 축선. 사실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은 대략 한 76% 정도 점령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4% 정도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3번 도네츠크 축선이라고 하는 데서 색깔 안 칠해지고 약간 그 흰선에 그렇죠. 그려진 흰색은- 나머지 부분이 점령 못한 그렇죠. 데죠. 빨간 선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예. 거고, 이 흰색 지역은 우크라이나 군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도네츠크 축선이 가장 중요한 곳이고요. 왜냐하면 도네츠크 축선이 무너지는 순간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이 방어 태세가 완벽하게 이제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 도네츠크 축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네츠크 지역 전체적으로는 러시아군이 76% 정도를 점령을 했고 이제 한 24% 정도 남아 있는데 이 24% 지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은 강력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기로 용의 이빨, 용치라고 하는 용치, 지뢰지대, 장애물지대 그리고 병력과 장비로 이 지역을 엄청나게 배비를 갖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절대 도네츠크 지역은 뺏길 수 없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가 예. 사활을 걸고 지금 그렇게 막아내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 정면 돌파도 하고 있지만 이 밑으로 남부 지역으로 북부 지역으로 우회 기동을 통해서 포위 섬멸을 위한 그런 여건들을 빠른 속도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드니프르라고 하는 이 강이죠. 이제 도네츠크 이 밑에 지역에 드니프르 페트로스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러시아 지상군이 지금 그 지역까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러시아군이 이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하게 포위 섬멸하기 위해서 그런 여건 조성 작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그게 그런 성과가 상황입니다. 있어요? 성과는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그 도네츠크가 제가 알기로도 아주 강한 저항 축선인데 우회적으로 포위하면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정통적으로 고속 기동전도 잘하지만 네. 포위 섬멸, 기습과 또 기만 작전을 통한 포위 섬멸도 많이 하는데요. 정면 돌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우회 기동해서 이제 퇴로를 차단하거나 우크라이나 중심 지역으로부터 도네츠크 지역으로 지속 지원, 그러니까 군수 지원도 있겠고 병력을 포함한 인사 지원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단절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도 다 알죠. 아니에요. 네. 알고 있고 이미 군사 유성 정찰뿐만 아니고 민간 유성 정찰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24시간 감시 정찰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 입장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작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피해가 엄청납니다. 거의 하루에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도네츠크가 뚫리면 우크라이나도 치명적인가요? 치명적이죠.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치명적인데 지금까지 도네츠크 지역에 쏟아부은 각종 그 어떤 정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성과 노력에 비교했을 때 도네츠크가 뚫린다, 강력한 방어 태세가 뚫린다, 심리적으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전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완전 철수해라. 그렇죠. 저쪽은 네. 달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푸틴이. 이거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가 빼앗지 못한 나머지 24%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4,000에서 5,000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거 시간이 지나면 뺐을 수는 있겠는데, 점령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거 뺏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또 감수해야 되는 것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무혈 입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하면 평화 입상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장난을 한 겁니다. 누가 들으면, 이런 전선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러면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만 점령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철수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또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고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지역들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 60만 제곱킬로미터 넘는 영토 중에서 10만 제곱킬로미터는 가져가고 나머지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무혈 입성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소모가 심하니까. 너무 소모보다 심하고 어차피 시간이 가면 러시아군이 전반적으로 전장 주도권을 확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발 하라리가 그랬죠. 갑자기 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왜냐, 소모가 너무 많다. 소모가 너무 많다. 두 번째 이유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모가 너무 많다. 그동안에 또 흑해 지역에서 제공권을 갖지 못했다.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근데 첫 번째가 소모였어요. 예, 소모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게 소모입니다. 이 전쟁이 소모전이죠. 이미 이건 우리나라는 작전 지형이 한반도 작전 지형상 70% 이상이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대평야 지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쿠르스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지역에서 인류 역사상 역대급 전차전이 벌어졌던 지역 쿠르스크, 대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은폐가 안 되더만요. 은폐가 안 되고 그냥 네. 지휘 통제도 안 되고 전차들끼리 그냥 일본 말로 다이다이 해가지고 그렇게 역대급 전차전을 벌였던 거. 그게 결국은 작전 지역의 특성상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장애물들이 존재하지 않는 대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런 작전도 해보고 저런 전술도 펼쳐봐도 생존성 보장이 쉽지 않은 거고, 그만큼 정면 돌파를 하건 혹은 우회 기동을 하건 간에 피해는 막심하게 이렇게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지금 60만 제곱 중에서 최소 1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그러니까 거의 한 5분의 1 갖고 왔다는 얘기하죠.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남한 면적. 네. 그런데 지금 저기 3번 축선에 있는 도네츠크 나머지 허연 지역,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주타격 방향이라고 하죠. 주타격 방향인데, 그러나 조금씩 진전을 하지만은 절대적인 전투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많은 시간이 걸려야지만이, 많은 피해를 또 이렇게 감수해야지만이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하게 점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현재까지 그렇죠. 상황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돌이켜 보면 개전 초에 사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어떤 정규군을 고려했을 때 10분의 1 수준이잖아요. 러시아 10, 우크라이나 1. 물론 이제 유럽연합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뭐 전차도 지원해주고 자주포도 지원해주고 스톰섀도우 뭐 이런 예. 탄도미사일도 예. 지원해주고 에이테캠스도 에이테크임스도 넣어주고 좀 있으면 또 미국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까지 넣어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어렵게 이렇게 전쟁을 어쨌든 잘 버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정면 돌파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 전 러시아 지역 전체 예. 지역에 이제 무인기 그걸 뭐 러시아 말로는 붓불라라고 하죠. 무인기를 보내서 요즘에는 에너지 시설을 그렇게 타격을 해요. 러시아가 산유국이고 사실은 유럽 지역에서 제1번 원유국, 원유 산유국 그리고 가스를 생산하는 곳인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면 돌파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서 에너지 인프라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지금 작은 사진 이렇게 있는 지역들이 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를 보내서 지금 타격하는 이게 다 뭐 곳들인가요? 벨고라드 적경 지역이고 예. 모스크바 중심 지역이고 예. 밑에 있는 스타브로폴, 뭐 크라스노다르, 노보시비르스크, 예. 심지어 크림, 세바스토폴 이 지역은 흑해 지역이기 때문에 주요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공격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거리가 짧으니까. 네, 사거리가 짧고 네. 우크라이나 함대는 공격하기 편하고 흑해 지역이 또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그 아무리 흑해 함대가 무적이라 하더라도 그 넓은 지역을 레이더로 다 포착하기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해 함대가 일부 좀 조정을 해서 기존에 정박해 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후방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도망가 이유고 있는 거죠? 도망가 있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군 엄청나게 영리하게 이 무인기를 활용한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흑해 함대가 결국은 제해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흑해를 그럼 제해권을 확보하는데 실패해버렸네. 실패했죠. 무주공산이네. 무주공사는 꼭은 아니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제해권을 다시 확보하려면 이 또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 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발 하라리의 뭐 어떤 평가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러시아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계속 저항을 하고 교묘하게 있고 저항하면서 러시아의 석유 가스 인프라 시설을 때리고 있네요. 그렇죠. 석유.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였던 게 추위의 무기화였습니다. 그래서 뭐 변압기를 무인기로 때리죠. 그리고 각종 정유소라든지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 공격을 해서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의 전기를 끊고 그런 또 민간 전력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작전들을 교모하게 했는데 지금은 역으로 우크라이나가 그런 공격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 하고 있고 최근에 뭐 러시아에서 원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휘발유 떨어졌다고요. 네, 그만큼 이게 이제 무인기의 표적 공격 대상이 되다 보니까 유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폐쇄를 한다든지 그 지역의 민간인들의 접근을 통제한다든지 심지어 위성으로도 그런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표적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인간 정보가 다 활동하면서 그런 표적 정보들을 어쨌든 넘기잖아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친족인데 그렇죠. SNS로 그 표적 정보 넘기는 게 뭐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러시아 국민들이 어려워진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원유가 없다, 기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상황이고 그냥 어쨌든 간에 지리하네요. 예, 질이 멸렬한 지상전, 포병 공격 그리고 무인기를 활용한 양측의 공방이 계속 반복이 되고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유발 하라리는 우크라이나가 이겼다라는 거는 버티니까 이겼다는 거죠? 어떤 측면으로 저는 이겼다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좀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정신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크라이나 전 영토의 20%를 러시아군이 어쨌든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러시아가 전장 주도권을 확립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거고 양측 모두 엄청난 소모를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그 빼앗긴 5분의 1, 10만 제곱킬로미터를 회복할 가능성은 없죠? 그 부분에 사실상? 대해서 유발 하라리가 또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들을 좀 언급을 트럼프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했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과 유발 하라리의 어떤 저는 맥락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상당의 영토를 다시 탈환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예, 불가능하죠. 예. 너무 또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망을 뺏어버리는 것 같아서 완전히 회복하는 건. 완전히 회복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예.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일부 지역은 상징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되돌려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서 순수하게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력으로 그리고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들의 도움으로 일부 지역은 탈환할 수는 있겠지만 일종의 2014년 이전의 상태로 그 어떤 국경선을 획정하고 다시 확보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판단합니다. 왜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럼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없고 이유가 없죠. 그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거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용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겠죠. 그럼 푸틴이 극단적인 전술핵이라든지 그렇죠. 그 가능성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좋은 지역이고요. 사실은 러시아가 핵태세를 강화시키고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고 일종의 이제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이렇게 겁박을 했던 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늘 핵체제를 강화시킬 때 전선 상황, 전략 상황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약간 밀릴 때, 예를 들어서 돌이켜보면 2022년 9월에 그 자존심 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식 표현으로는 대조국 전쟁이죠. 대조국 전쟁 이후에 80여 년 만에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전쟁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전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총동원은 발령 못하니 부분 동원령을 이제 발령을 했는데요. 그때도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공갈협박을 그렇게 틈만 나면 그랬죠. 틈만 나면 그랬죠. 어려울 때마다 그랬고 지금도 뭐 그런 러시아의 핵 겁박은 변함이 없는 전략 전술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뒤에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겠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계속 돕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선을 넘는 어떤 그런 군사 원조를 우크라이나에 할 때 예를 들어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백 기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한다. 그래서 그 토마호크 미사일로 모스크바 크렘린궁 지붕을 넘어서 저기 우랄산맥 가까이 있는 옛가짜린 부리구나. 무르만스크나 이런 지역에 그렇죠. 북극 지역 가까이 있는 무르만스크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을 한다. 이런 러시아 입장 선을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핵무기를 만지작 하는 걸 넘어서서 결심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착은 가능하지만 한쪽이 뒤집는 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지금 전황 알아봤습니다. 러우 전쟁. 조 박사님, 네. 이제 세상에 영원한 전쟁은 없어요. 저도 예측할 수 있어요. 전쟁은 끝난다. 근데 언제 끝난지 못한다. 모른다. 그러면 이제 또 막 이제 댓글로 돌맞아요. 근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전쟁이 끝난다. 끝날 동의합니다. 가능성이 좀 빨라지고 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지금 종전이나 휴전 용어가 좀 다릅니다만 동향 좀 말씀해 주세요. 결국 트럼프 2기 출범부터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월 20일 날.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2022년 2월 24일 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개전을 선포를 했고 시간이 흘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생 승리했죠.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확하게 1월 20일 날, 올해 1월 20일 날 푸틴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연쇄 전화회담을 해서 당일날? 취임 당일날인가요? 아니죠. 취임 좀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직후에 이렇게 했고 전화회담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즉각적으로 평화협상에 착수한다. 그리고 대선 캠페인 때 공언했던 대로 24시간 안에 이 전쟁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실제 여러 가시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걸로 지난 2월 28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워싱턴 DC로 불러들여서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런데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심지어 미국 주류 언론들 사이에서 이렇게 포위가 되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보지 못했던 미국의 정상회담을 모습을 봤고 참 초라하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성과 없이 키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그것도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저는 과정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또 올해 3월 달에는 이 3자 간에 30일 임시휴전안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았죠. 왜? 전장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임시휴전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힘을 비축하니까. 그렇죠. 힘을 비축하고 러시아는 작전 템포가 약화하기 때문에 기세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는 계속 지원 작전을 벌였고 4월 말경에 그 문제가 되었던 이 광물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광물협정의 특이한 사항은 트럼프 2기에서는 사실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했었는데요. 이 광물협정에 그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그 다음에 미러가 어떤 미럴 관계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었는데 전향적으로 양측이 광물협정에 합의했고 그리고 그 광물협정 조문 안에는 트럼프 2기가 금기시했고 유엔 차원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단어가 그전엔 그런 말 안 들어갔습니다. 썼었죠. 안 썼죠. 쓰지 못하게 미국이 통제를 했죠. 근데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5월, 6월에 걸쳐서 미러 간의 직접적인 평화협상이 투르키의 중재로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 이 또한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포로 교환하는 것 외에는 딱히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6월 17일이죠. 6월 중순에 세르게이 쇼이구 안보실장이 러시아말 안보서기가 상반기에만 벌써 세 번째 평양에 방문해서 전투공병과 군사건설 인력을 또 추가 파병하는 6,000명 추가 파병 6,000명 했죠. 전투공병 1,000명 그리고 군사건설 인력 대략 5천여 명 정도를 이미 뭐 쿠르스크에서 열심히 삽질하고 포크레인 돌리고 하면서 쿠르스크의 빠른 재건을 위해서 아마 북한 공병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을 맞던 그때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가서 옛날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알래스카에 가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물론 최초 계획은 대략 한 4시간에서 5시간이 넘는 오찬을 포함한 그런 정상회담 일정이었는데 오찬을 하지 않고 대략 한 2시간 언저리 이렇게 지나고 나서 정상회담이 끝났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성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대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그간에 미뤄간에 다양한 채널, 다양한 층위에서의 협상을 통해서 이미 어떤 종전 조건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암묵적인 합의가 다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제 그런 입장들만 확인을 했고 그 뒤에 이어서 미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의지연합 정상회담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당장 1주 안에 2주 안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이 만나서 8월 안에 늦어도 9월 초에 최소한 가시적인 휴전이 될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태고 갑자기 이스라엘 하마스가 미국의 중재로 1단계 참 합의안에 합의하는 뭐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치고받고 있는 이 싸움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그 통제하기 어려운 다루기 어려운 파트너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 푸틴 대통령의 생각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강압적인 조치로서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할 거의 그런 결정이 임박한 상태라고 최근 미 백악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SC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 나오기 전에 이렇게 과거에 닉슨 부통령이죠. 네. 닉슨 부통령이 당시 소련 크루쇼프 서기장의 심장에서 약간 왼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른쪽 심장은 아니고 이게 쿠바 미사일 사태 때인가요? 네네. 그래서 약간 왼쪽으로 비켜서 똑바로 해라. 안 하면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진을 밑에 두고 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루 알래스카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것도 심장에서 약간 왼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지시를 하면서 푸틴 대통령도 똑바로 해라. 말 안 들으면 나도 변한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중재할 때 전쟁 그만하고 내가 노벨 평화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전혀 미국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갔다 와서 뭐 알래스카 갔다 와서 의기양양해서 더 의기양양해진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오히려 그걸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알래스카 땅을 밟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가 트럼프가 친푸틴에서 반푸틴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토마호크를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네. 아직 결심은 완벽하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예. 다양하게 러시아의 어떤 반응들을 또 살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입장은 뭐 충돌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그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입장 차이를 좀 네. 분석을 좀 해줘 보세요. 네. 사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종전 조건에 있어서 양측 간의 어떤 동상이몽들을 추려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종전 조건들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1단계 잠정 그 휴전 합의안에 묻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종전 조건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다시 불이 붙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연합도 절대 물러서고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통해서 입장들만 충돌하고 있어요. 입장들만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잠시 손을 떼고 중동에 지금 눈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한 각 측의 이 당사자들의 입장이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화 혹은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끝내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안 되고 러시아에 빼앗긴 20% 영토 탈환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게 러시아 편인 거죠? 예, 미국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트럼프 특유의 과장이 좀 저는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우크라이나 능력만으로 이 탈환할 수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푸틴 대통령의 잽을 날리는 거죠. 어쨌든 미국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해서는 안 된다. 영토 탈환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이렇게 했고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은 미국이 해줄 수는 있겠지만 미군의 어떤 파병 이런 형태는 아니고 미국이 도와서 나토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나 혹은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유럽 평화유지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거나 혹은 주둔과 같은 유사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러시아인데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된다. 미국과 입장이 같습니다. 혹은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미국이 인용을 했겠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10만 제곱킬로미터 영토 영구 지배권을 인정해줘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왜? 우크라이나 현행 헌법은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심지어 2014년에 빼앗긴 세바스토폴 특별시 그리고 크림반도 자치공화국 모두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헌법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주장대로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을 해서 헌법 조문을 우크라이나 바꿔야 되죠. 헌법에는 그 헌법 고치지 않고는 영토를 넘겨줄 수 없게 돼 있죠. 없죠. 예. 그것도 참 딜레마입니다. 예. 어떤 지도자가 되건 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력하지만 헌법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납득한다 하더라도 이 어떤 사법적 책임, 역사적 책임은 오롯이 또 대통령 젤렌스키
젤렌스키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아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전 국민들의 고민이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바스에 주둔 중인 가로치고 도네츠크에 주둔 중인 우크라이나군은 전면 철수해라. 그러니까 지금 방어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물러나라는 얘기잖아요. 물러나고 러시아군 힘드니까 나 그냥 가질게. 무혈 입성할 테니까 그거 좀 해라는 것이고 대선을 실시해라. 지금 우크라이나가 90일 단위로 계엄령을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계엄이니까 대선을 안 하는 거죠. 네, 뭐 우크라이나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내법에 따른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정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법적인 정권과 사실 이 종전 협상을 위한 평화 협상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고 그런 젤렌스키 비합법적인 정권과 나중에 어쨌든 평화 협정을 체결할 텐데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왜? 정부가 바뀌면 또 그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라는 입장인 논리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의지의 연합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롭지 않도록 일종의 인간 방패를 섰잖아요. 지난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에 워싱턴 DC에서 같이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롭지 않게 힘을 보탰는데 그러니까 또 러시아가 주장하는 게 그러면 평화협상에 앞으로 의지의 연합 등장하니까 중국도 참여시켜. 내 친구. 내 친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인생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국도 참여시켜. 중국은 와이낫입니다. 와이낫. 나름대로 중국도 이 전쟁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역시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중국 입장에서 사활적 이익이 걸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강대국으로서 역할은 했지만 딱히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지의 연합,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등의 유럽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들이 앞으로 이 평화 협상에 참여를 해. 그러면 중국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들이고요.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러시아군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철수한 상태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휴전이 우선이다. 최소한 30일 이상은 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토 가입을 포함해서 안전보장 조처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영토 할양은 불가하다. 이거 뭐 완전히 충돌하네요, 러시아. 완전히 충돌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투르키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당사자 간에 여러 차례 공식적인 것만 협상만 2차례 이상을 했고 비공식적인 것도 아마 여러 차례 했을 텐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24시간 365일 반복적으로 협상을 해도 충돌을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탑다운식의 정치적 빅딜만이 유일한 사실은 협상의 여지가 없네요. 협상의 여지가 없죠. 안만 놓고 보면. 협상의 여지가 없고 협상을 하는 순간 러시아나 혹은 우크라이나 어느 일방은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한편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주로 이제 대서양 조약국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들 여기에 이제 영국까지 해서 의지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주장을 하죠. 휴전이 우선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조처가 선행되어야 된다. 러시아에 대한 테러 제재는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미국 장난치지 말아라. 그리고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토에 대해서 러시아의 소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평화협상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유럽연합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 미국과 러시아 입장이 비슷하죠. 우크라이나하고 의지연합 거의 일치하죠. 나토 입장이 거의 일치하네요. 일치하죠. 그죠. 미국과 러시아가 한편 그리고 우크라이나 의지연합은 또 같은 편. 똑같은 편. 그랬는데 최근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줄 수 있어라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변심을 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 왜 중요한지 여기 나오네요. 네, 사실 토마호크 미사일을 미국이 지원을 하거나 직접 지원을 하거나 혹은 제가 생각할 때 직접 지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마호크가 인디안 도끼라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한 발당 한 기당 최소 그것도 성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15억에서 정말 그 고정밀 초유력 미사일들은 초정밀 미사일들은 5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발에. 네, 그런 한 기당 그렇게 높은 가격의 순항 미사일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구두쇠가 줄 수 있을까요? 저게 핵탄두 탑재도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기본적으로는 수상함이나 그러니까 군함이라든지 혹은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있는 잠수함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렇게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을 해왔지만 그거 외에도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지상 기반 발사도 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적게는 1000km, 많게는 2500km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은 기본이고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까잔공화국, 예카체린부르크, 큐먼 이런 우랄 산맥과 인접한 러시아의 비교적 평온하고 안전한 지역까지 대부분 또 이 지역에 방산 군소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안전하게. 이런 지역들까지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직접 지원 혹은 우크라이나에 판매를 승인한다? 이렇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대부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선이 이제 러시아의 중심 지역 모스크바를 넘어서서 무르만스크를 넘어서서 우랄까지 전쟁 지역이 확장이 되는 사실은 모습이 됩니다. 토마호크 사거리 내에 러시아의 전 90% 이상이 들어있잖아요. 시베리아 그 땅은 별로 없잖아요. 시베리아 땅에 사실상 별게 없고요.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좌우로 해서 중요한 산업체들이 대부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 전쟁 나고 아마 용도를 달리해서 군수공장으로 또 전환
전환시켜서 왜냐하면 표적에 걸리니까 그런 군소공장들을 대거 지금 가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또 군사정보죠. 미국이 그간 바이든 정부 때는 우크라이나에 많은 러시아의 핵심 표적과 관련된 이 러시아군 지휘통제 시설, 뭐 집결지를 포함한 핵심 군사 표적을 엄청나게 제공을 해왔는데 이 또한 트럼프 정부 때는 군사정보 제공을 꺼려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할 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내는 건 기본적으로 표적 정보도 같이 가야지만이 실질적인 공격 효과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눈과 펀치를 둘 다 같이 줘야죠. 네. 토마호크 미사일만 준다. 말이 안 되고 아마 그냥 주지도 않을 거고 아마 승인할 테니까 유럽 혹은 북대서양 조약국 당신들 돈으로 구매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해줘.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발표할 수 있는데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도 아마 그런 계산들을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토마호크는 게임 체인저죠. 강력한 게임 체인저고요. 일단 심리적으로 이 한 발로 그냥 뭐 크렘린궁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굳이 크렘린궁 날려버리지도 않아도 크렘린궁의 인근 또 지붕을 통해서 저기 예카체린부리구나 뭐 가장공화국에서 심지어 작년에 브릭스 정상회담을 했던 장소인데 이 지역을 상대로 공격을 한다. 그것도 무인기관이고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거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선을 넘는 행위이고요. 러시아 핵 교리상 언제라도 핵무기를 사용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국면으로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블랙홀로 이 전쟁에 빠져드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어느 정도 반발하냐면요. 쿠바 미사일 사태처럼 쿠바에 이스칸데르나 러시아의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 거의 토마호크에 대해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 두려운 거죠? 두렵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대부분 영토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러시아 국민들은 이 전쟁을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벨고라든지 쿠르스크 일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여타 지역에서는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토마호크 미사일이 모스크바 인근에 떨어진다? 크렘린 인근에 떨어진다? 모스크바를 넘어서서 예카체린부르크나 뭐 튜먼이나 이런 까잔 그야말로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동원만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진다? 이 분노와 공포가 어디를 향할까요? 푸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고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해왔던 러시아 국민인데 아마 토마호크 미사일 떨어지는 순간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호크 미사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말풍선일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말풍선으로 보고는 있고요. 네. 그런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저는 좀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미국 내에서 확실히 러시아에 대한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 부족? 다루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라든지 여러 차례 지금 러시아를 방문해서 어르고 달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나 완고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렇게 지금 카드를 써서 지금 그들의 생각을 뒤집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페스코프 일종의 이 두려움 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 반반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만약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정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어쩌지라고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우려를 과연 미국이 모를까요? 토마호크는 제가 보기에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반발을 보면 전방위적으로 반발하고 있거든요. 전방위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만 해봐 이러고 있거든요. 하지 말아라. 야, 그러니까 밀어. 제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지금 그래도 미러가 건전하게 관계를 개선해서 조 바이든 레거시를 지워내고 잘하고 있는데 토마호크 하지 말아라. 주지 말아라. 사실 애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모종의 과거 미소 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정치적인 협의체가 조금 복원이 되어서 아마 좀 미러 간에 좀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토마호크 미사일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희박하고 오히려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매하고자 하는 마치 일본도 수백 기를 구매했던 것처럼 나토 회원국이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구매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판매할 의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하고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주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측이 들은 적이 많은데 워낙 돌발적인 인물이어서 비합리적인 선택 가능성도 또 이런 경우도 의지할 있죠. 수는 없죠. 지원은 하되 쓰지 마라. 러시아 본토 공격은 안 돼라고 단서를 걸어서 그리고 쓸 보낼 때마다 수도 있죠. 내 승인을 받아라. 그렇죠. 라든지. 마치 에이테크음스나 스톰시도 들어갈 때도 그런 조항을 단서를 달아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따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토마호크에 나왔다는 얘기는 휴전이나 종전을 압박하는 거죠. 더 근접하는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1타 2픽 지금 국면이 좋잖아요. 예. 어쨌든 이스라엘 하마스 그 중재도 잘해서 그 홍해 어디죠? 샤르멜셰크에서 중재를 잘해서 하마스가 말을 들었고 네타냐후 총리도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극단적인 압박을 했죠. 네, 극단적으로.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 그런 거죠. 이 국면을 살려서 전과 확대를 하고 싶은 것이고 이렇게 좀 교착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도 불씨를 살려서 성과로 이어가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히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 점점 거칠어지는 미국의 태도가 사실은 엄밀히 보면 종전이나 휴전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 알아봤습니다. 도 박사님,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좀 국내 사정 좀 알고 싶어요, 지금. 아니, 우크라이나가 인구가 4,300만, 러시아가 1억 한 4,200만. 네. 그럼 절대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땅은 5분의 1 뺏겼고, 군사력은 러시아가 2위고, 우크라이나는 뭐 30권 박 정도 내외였는데, 아주 멍들어 있지 않아요, 내부 민심이? 상당히 저는 멍들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전쟁을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결사항전을 포기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지표들, 뭐 여론조사 결과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녹록치는 않습니다. 뭐 안타깝죠. 먼저 결국 전쟁이라는 것도 저는 정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수단이라는 것도 국민적인 지지가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그 빼앗긴 땅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결사항전 의지로 버텨왔는데 그런 것들이 역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피로도가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쟁 직전에 젤렌스키 지지율이 23%밖에 안 됐어요. 20%도 안 됐을 겁니다. 예, 23%였어요. 20%도 안 됐을 거고 개전 이후에 불과 일주일 만에 90%. 90%까지 올라갔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짜 대통령이 됐구나. 전쟁 대통령이에요. 전쟁 대통령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전쟁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고 지도자로서 전쟁 리더십을 뭐 보였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망명해라, 유성정부 설치해라 이렇게 했지만 그러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키우에 남아서 이 전쟁을 이렇게 좀 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전쟁 리더십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권력이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그 지지율을 살펴보면 결과론적으로 지난 8월 달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표를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35.2%, 잘루즈니 주 영국 대사, 전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네. 25.3%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그 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반대였죠. 반대의 결과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23% 정도가 좀 됐었고요. 잘루즈니 주 영국 대사가 35%에서 40%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우크라이나 헌법상 과반 득표가 안 되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이 41.4%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27%. 저게 재밌는 게요. 저 27%가 결선 투표, 러우 전쟁 직전 젤렌스키 지지율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죠. 잘루즈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신뢰하고 거의 국민적인 영으로 전쟁도 잘했잖아요. 추대를 하기를 원했는데 네. 역시 두기후 대응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엄청나게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견제했고 영국 대사로 내보냈죠. 해임시켰고 사실은 내쫓은 거죠. 오직 해임시켰고 내쫓은 거고 그래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잘루즈니 대사가 영국에서 대선 캠프를 돌리고 있다. 왜냐? 계속 툭툭 잽을 던져요.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나 러우 그렇죠.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미국도 말 못하지만 내정 간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서방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리더십이 좀 들어서서 어쨌든 전쟁을 하고 러시아의 어떤 침략 전쟁을 승리로 귀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데서는 이견이 없지만 좀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서 새롭게 평화 협상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정 간섭이 되고 지금까지 서방이 연대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못하는 거죠. 지금 만일에 전쟁 끝나서 선거한다. 그러면 잘루즈니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거의 유력하죠. 유력하고 왜냐하면 이 키릴로 부다노라고 우리로 치면 뭐 정보본부장 정도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 부다노도 입만 열면 막 여러 가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별 얘기 다 해요. 우리도 유명합니다. 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네. 유명한 친구인데 이 부다노 정보총국장의 지지율이 갑자기 5%를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국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쳤습니다. 뭔가 좀 정권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 견제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을 포함하고 현재의 정보본부장 정보총국장인 부다노 여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지휘관들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우크라이나 군의 정치 세력화를 하고도 남는 그런 임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 리더십 같은 게 만들어질 그렇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가 개최된다면 언제라도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이면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전쟁 피로감. 그 전쟁에 장사 없잖아요. 장사 죽어나가고 경제 난이고. 죽어나가고 있고 예.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남자들 서 있다가 그냥 동원당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물리적으로 행사하고 공권을 동원하고 또 인권이 그렇게 유린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당사자들은 친지 가족들은 당연히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결과들이 개전 초에는 70%가 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항전을 주장했다면 지금은 20%가 조금 넘는 24% 응답자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결사항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 지속 능력의 모멘텀이 어쨌든 과거와 같지는 않고 그 얘기는 어쨌든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조기에 이 전쟁을 정치적 타협이든 협상이든 아니면 군사력에 의한 승리로 빨리 종결을 시켜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젤렌스키로서는 사실 좀 초조하겠네요. 초조하죠. 전선을 뒤집을 수는 없고. 예, 초조하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좀 일부 오남용해서 반부패 조직들 그리고 반특검들을 검찰총장 직속으로 이렇게 권력을 좀 오버했었죠. 재조정하려고 했다가 전국적으로 이제 좀 반정부 시에 부딪혔고 그걸 좀 법안을 폐기하는 그런 총극을 벌였던 이유들도 결국은 초조하신 말씀하신 대로 초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해서 좀 주변의 견제 심리를 무마하고 계속적으로 계엄령 상태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적지 않은 사심이 이렇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로서는 지지도 않고 이길 수는 없지만 계속 그렇다고 버티면서 전쟁이 버티는. 장기화하는 게 유리하니까요. 유리한 시나리오. 네타냐하고 비슷하네. 그나마 네타냐후는 이제는 뭔가 결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예. 이제는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협상의 테이블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끌어낼 것이냐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저는 토마호크를 지원할 가능성보다 이스라엘 하마스 1단계 합의 이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 자, 토마호크가 전망합니다. 푸틴을 압박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상황이 이스라엘 끝나면 젤렌스키를 젤렌스키를 압박할 압박하는 가능성도 거죠. 있는 네타냐후도 거죠. 말을 듣는데 예. 젤렌스키 대통령 네가 뭐라고 나와라 하겠죠. 자, 그럼 러시아도 입장은 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경제 상황만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어쨌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아마 올해 연평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2%에서 83.4%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전쟁 지속이냐 아니면 평화협상을 통한 전쟁 종결이냐라고 하는 밸런스 게임에서는 전쟁 지속보다는 이제는 평화협상을 통해 전쟁이 끝나자고 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또한 푸틴 대통령이 영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것이고요. 야, 이렇게 1, 2년 이상 버티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주파나를 계속 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내년에 러시아에 큰 또 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부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음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부담을 푸틴 대통령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란 색깔 혹은 블루 색깔처럼 비교적 플러스 경제 성장률은 달성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컨센서스가 전망하기로는 앞으로 향후 1년 혹은 2년 뒤에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될 것이고 그저 그 수준은 1%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하늘색 부분이 2024, 25죠? 내후년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1%면 사실 자연 성장 정도예요. 자연 성장이죠. 결국은 전시 경제로 돈을 쏟아 붓는데 효과가 없는 나오지 거죠. 않기 때문에 없는 거죠. 결국 이 전시 경제를 더 이상 버틸 만한 유인 동기가 없는 상황이고 그 얘기는 전쟁을 1년, 2년 내 최소 2026년까지는 전쟁을 끝내야지만이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거시경제 지표로는 이렇게 경제 둔화지만 어쨌든 뭐 작년, 재작년 3%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해오긴 했지만 여전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계속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일만 남은 겁니다. 금리가 지금 3번 인하했는데 17%예요. 17%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이해할 없습니다. 수 없죠.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만 작년 요맘때 금리가 21%였습니다. 21%까지 갔었지. 네. 거기다 인플레는 10%인데. 네, 10% 그것도 엄청난 경제 정책을 쏟아 부어서 10%를 어렵게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잡고 거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고환율도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 기준으로 대략 한 달러 대비 루블 환율이 80에서 83% 이 보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 상태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환율 지금 방어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지 언제든지 환율도 널뛰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변명을 좀 했어요. 발다이 클럽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경제 포럼에서 네. 러시아는 지금 경제 성장을 속도 조절하고 있을 뿐이고 경제 둔화 같은 것은 생각을 자기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지만 속도 조절하면 더 좋은 속도 조절, 더 좋은 거시경제 지표가 나오도록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역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함정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가세를 2% 올렸잖아요. 예, 올렸죠. 그 지난해 푸틴이 세금 올리면서 앞으로 30년까지 세금 안 올리겠다 그랬는데 올해 또 부가세 2%또 올렸거든요. 역시 전시 경제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비록 우측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환 보유고를 그래도 뭐 1,600억 달러 이상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유동성 자산이 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일부는 또 유럽 은행 계좌에 동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국부펀드가 천년만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부펀드 자체가 사실 그 시작이 국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언제라도 국제시장에서 원유 가스 가격이 널뛰게 할 때 그래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이 올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종잣돈으로 마련해 왔던 것들인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60달러에서 우랄산 같은 경우는 6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바라는 그런 시나리오, 경제 시나리오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다가 말씀드린 대로 거시경제 지표는 겉으로는 좋게 보이고 있지만 이 3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실업률은 자연 상태에서 완전 고용 상태를 역대 최저치 2.2%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게 다 전선으로 끌려갔거나 도망갔거나 노동력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특히 건설, 운송, 제조업분에 노동력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 공간을 누가 메꾸고 있을까요? 북한, 중앙아시아. 이 중앙아시아 5개국 그리고 북한은 지금 완전히 녹아난 상황입니다. 그 과거에 어떤 범죄가 있던지 간에 들어가면 다 받아주고 일정 기간 또 여기서 거주하면 시민권을 주는 그런 적극적인 경제정책들을 이민 정책들을 러시아가 부득이하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서는 러시아 경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년, 2년 이상 버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전시 경제의 한계. 지금 국방장관도 경제학자죠? 경제학자죠. 군인 아니죠? 예, 문민 장관인데 문민 통제하려고 시킨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연방정부 예산 공식적으로 6%라고 하지만 저는 30% 그 이상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국방 예산 그리고 전시 예산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으니 그걸 투명하게 관리해. 안드레이 벨로소프 경제수석 했으니까 경제통 벨로소프가 일부 좀 부패도 있고 투명하지 않은 러시아 국방장관 하면서 그걸 투명하게 좀 잘 관리하고 어쨌든 전시 경제의 성과가 러시아의 앞으로 미래의 명운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혁신들을 이뤄내라고 시킨 거죠. 극단적인 조치죠. 극단적인 조치고 네, 극단적인 인사 조치죠. 인사 조치죠. 전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더니 벨로소프가 지금 장수예요. 그 얘기는 지금 그만큼 경제 위기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을 잘 지휘하고 관리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벨로소프 장관을 국방장관에 앉힌 게 아니고 전쟁은 어쨌든 세르게이 쇼이고 전 국방장관이자 지금 안보석이 우리 안보실장에 해당되는 안보석이 어차피 할 거니까 당신은 이 막대한 공식적인 GDP 대비 6% 이상의 전시 예산을 전시 국방 예산을 잘 관리하고 투명하게 해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길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장관을 시킨 거죠. 예, 젤렌스키는 집권을 이어가기 어려운 내부 국내적 상황. 푸틴은 지지율은 높지만 경제에 멍드는 상황. 둘 다 편치 않네요. 예, 편치 않습니다. 예, 편치 않은 러우 전쟁 내부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러시 북러 관계 중심으로 북한도 보시죠. 네. 지금 올해가 당창건 80주년 뭐 열병식 화려하게 김정은 준비했고 메드베데프 국가안보위 부의장 전 대통령 이자 총리까지 한 그렇죠. 사람. 전 총 이자 통합 러시아당 예, 겸직 대표. 의장. 그다음에 중국 넘버 리창. 2 리창까지 화려하게 갔지만 또 한국은행 지표를 보면 뭐 한 3, 4% 성장한다. 근데 북한 쪽 얘기 들려는 거 보면 죽겠다는 곡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금 상황이 어때요? 북한 경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지난 여름에 예. 작년 것까지 해서 북한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요. 액면가 지표들만 보면 대부분 마이너스 하다가 갑자기 2023년부터 야구로 치면 가을 야구에 진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하고 작년에는 3.7%까지.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시장 자본주의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택한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고도 성장이죠. 네, 고도 성장이고 야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생
민생 경제가 활력이 있고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제 지표입니다. 또 저는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꿈보다 해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액면가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졌을까?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업, 제조업, 중화학공업, 건설업 분야에서의 일부 호황이 북한의 최근 2, 3년간의 경제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고 특히 북한 특수작전군 그리고 군사건설 인력의 파병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북한의 최소 2년 전부터 시작된 러시아에 대한 재래식 무기 탄약 지원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이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미쳤다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실제 북한 민생경제 바닥 미식을 또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비슷하죠. 무기 막 만들어 성장을 하는데 민생은 러시아보다 더 안 좋은 더 안 좋다.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나아가서 코로나19 이후 국경 개방한 다음부터는 노동자 임금을 뭐 적게는 10배부터 안 되니까 20배까지 확 높이고 그러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이렇게 높이면 구매력을 또 좋게 해줘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환율은 또 엄청나게 지금 역대급 수준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지난 한 1년 동안 한 4배 가까이 수준.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배 가까이라고 하는 수준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원화 대비 한 8,900원, 9,000원 정도의 딱 공시가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같은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뭐 22,000원까지 널뛰게 하고 또 올해도 3만 원을 넘는 수준까지 최근 9월 말에 4만 원 지역도 있었어요. 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환율로 치면 지금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대략 한 1,350원 수준을 이렇게 그래서 잘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5,000원, 6, 7,000원. 6, 7,000원까지 가는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이 화폐라는 것 자체가 화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미, 반제국주의의 첨단에 서 있는 미국이 달러를 추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화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또 북한 당국이 원화 달러 대비 8,900원을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외화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암시장에 대해서도 외화 암시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권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외환 시장이 경직되다 보니 이 환율이 팍 뛴 것이 일종의 북한 경제의 혈당 스파이크가 내려가지 않고 일종의 그 당뇨가 높은 수치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 상황, 환율이 올라가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특단의 조치들을 모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의 어떤 그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이미 경직돼서 뭐 더 이상 물러질 수 없는 융통성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환율 이 상황에서의 어떤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로 쭉 가다가 지금 그림처럼 2023년 3.1, 24 3.7은 저는 김정은의 국가 투자, 무기, 건물, 토목 이런 쪽에 자원을 집중한 성장인 거고 일반 민생 경제는 도움이 안 됐던 거고 환율이 올라가는 건 달러가 고갈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달러가 고갈됐다는 의미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의 특수작전군의 러시아 파병도 어떻게 보면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결국 외화벌이. 그런데 러시아는 외화로 주지 않겠죠. 자꾸 외화는 보이고 유동성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루블로 주거나. 왜냐하면 그 북러 밀착 전에 상호 루블 결제에 합의했어요. 그렇죠. 예. 북러 조약에도 예. 그런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대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로 이렇게 좀 특수작전군이나 전투공병에 대한 인건비를 좀 결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아마 루블로 할 것이고 또 여타 원유라든지 정제유 또 식량 때에 따라서는 암모니아 비료와 같은 이런 것들로 현물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의 민생 경제가 그렇게 썩 좋아지는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온기는 미적지근하다. 미적지근하고 차갑다. 여전히 차갑다. 그래도 뭐 막 무기 찍어내고 뭐 둘이 군사적인 협력은 뭐 날개 돋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접경지에 있는 제2경제, 그러니까 이제 군수공업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그걸 찍어내기 위한 뭐 다양한 또 원자재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또 장비들을 이렇게 가져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북중 접경 지역 또 북로 접경 지역에서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민생 경제가 직결되어 있는 제조업 분야, 경공업 분야가 아니고 대부분 뭐 광업, 중화학 이런 부분들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질적으로 좋지 않은 겁니다. 당장 북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낙수 효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런 경제 혈당 스파이크를 잡기 위해서 조만간 또 임금을 10배, 20배에서 30배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그런 특단의 조치도 모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김정은으로서는 그 북러 밀착에서 얻은 또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네, 그래서 여러 이득들이 있죠. 역시 제가 생각할 때 뭐 이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러시아하고 이렇게 혈맹까지 가면 북한 경제가 뭐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역시 그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북중 경제 협력의 관행을 그리고 성과를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위원장이 지난 9.3절 때 생뚱맞게 중국을 방문한 이유도 결국 북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거시경제지표는 뭐 이렇게 괜찮은데 실제 민생 경제가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체제 내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북중 관계 개선이라는데 아마 교훈을 얻었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러 협력을 통해서도 얻어질 실익은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북중 관계가 획기적인 관계 개선 전기를 맞을 수 있었던 배경, 즉 김 위원장이 9.3절에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성대한 그런 성의 있는 예우를 받았던 것도 결국은 북러 혈맹의 하나의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북러 군사 혈맹으로 좀 돌아와서 어쨌든 저는 북한이 정말 그 혈당 스파이크, 경제가 좋지 않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결심들을 김 위원장이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 혈맹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북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자세로 약간 중국에 수그리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국가 전략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통해서는 어쨌든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개입을 포함한 안전 보장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본토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분으로 북한은 특수작전군을 러시아에 파병을 했거든요. 마찬가지 상황, 반대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국이 북한을 침공하는 경우에 러시아는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고 거의 뭐 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 우군을 얻은 것은 큰 실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파병을 통한 외화벌이, 그러나 달러는 아니고 루블, 그리고 군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들이 여전히 열려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정확하게는 2024년 10월 8일부터 이 파병이 이루어졌고 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도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죠. 올 1월 기준 2,000명 정도 전사자 추정이. 네, 그래서 뭐 김 위원장이 가족들을 이렇게 예우를 다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이다라고. 속죄란 말 여러 번 썼어요. 그러니까 저도 속죄라는 표현을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이 속죄라는 표현을 썼다는 그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저는 그 심리를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군대는 실전 경험이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실전 경험이 없는 것에 비해서 북한 특수작전군은 피로써 실전 경험을 어쨌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피해는 피해대로 또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겠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북한의 국방력 현대화, 국방력 고도화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전례가 있죠. 우리도 지난 1964년에 베트남전 파병 10년여에 걸친 73년까지. 네, 파병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외화벌이도 했고 거의 뭐 최초의 파병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는 계기, 우리는 실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 또 한미동맹의 큰 틀 안에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그런 전철들을 북한도 밟아갈 것이기 때문에 전쟁 수행 능력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미래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러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지역 다자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왔습니다. 가끔 러시아 당국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북한이 SCO와 같은 상하협력기구의 최소한 대화 파트너라도 함께 할 수 있는가? 러시아의 생각이 뭐냐?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국제사회의 제재가 러시아한테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오히려 그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러시아가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하협력기구를 포함한 혹은 러시아 주도의 CSTO라고 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 동맹입니다. 다자동맹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브릭스 G7을 대체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 대안 체제에도 북한의 점진적인 참여를 이 중러가 지원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부분들도 적지 않은 실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보다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북한의 실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가 북한 특수작전군 파병에 대해서 달러는 못 주지만 정제유라든지 혹은 식량 이런 것들 현물 결제를 통해서 북한의 전쟁 지속 능력을 확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름하고 식량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사적 의미에서 전쟁 지속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군사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에 소요되는 전투력 수준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결국은 병력도 들어가고 탄약, 유류, 정비, 수송, 의무, 시설 뭐 이런 동원할 수 있는 동원 태세들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중에서 북한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유류 혹은 기름, 식량 뭐 이런 것들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개 정보를 통해서 지난 한 해 2024년 한 해 러시아의 원유 혹은 정제유가 북한으로 유입된 양이 대략 한 100만
100만 배럴 정도다. 뭐 이것은 다 측량한 것은 아니고 여러 유성 사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정제유가 50만 배럴로 묶여 통제 있잖아요. 묶여져 1년? 있죠. 대지로. 제재 뭐 러시아가 2397. 북측에 100만 배럴이다. 그렇죠. 작년 한 해로만 대략 한 100만 배럴 정도가 유입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그럼 평가를 하는 대북 제재 부분입니다. 제한선에 2배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러시아만.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해서 혹은 제재를 깨서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건데 달러를 못 주니까 러시아가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원유, 가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100만 배럴 최소 작년 한 해 이렇게 좀 보낸 것이고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달러를 줄 수 없으니까 러시아가. 근데 최근 5년간 이제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이렇게 보니까 파랑 색깔 막대 바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최대 400만 배럴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러시아가 원유가 되었든 혹은 정제유를 저는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북한이 없으니까 정제유를 보내줘야죠. 그 정도는 해줘야죠. 만약에 100만 배럴 정도를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을 할 경우에 북한이 그 100만 배럴을 순수하게 군사작전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군사 목적으로 연간 대략 한 100만에서 150만 배럴 정도의 정제유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UN 대북제재 결의안 뭐 대표적으로 2397이 되겠죠. 5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군사 목적으로 그런 민생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원유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들을 러시아가 지원을 한다. 연간 100만 배럴을 지원을 하고 그 순수하게 북한이 받은 100만 배럴을 전부 다 군사작전 목적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는 러프하게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북한군의 각종 장비, 무기체계 가동률이 현재 대비해서 약 23%에서 28%까지도 향상될 수가 있고 결국 이것들은 대비태세를 질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하네요. 그렇죠. 지금 가동률이. 국방력 현대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제가 볼 때 민생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조 박사님 잘 아시는 20승 10승 향후 한 10년간의 주요 지방의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서 뭐 연간 한 10개 경공업 이런 공장들을 짓고 관련된 인프라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 기름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순수하게 군사작전 목적으로만 이렇게 제한을 하더라도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례로 군종교를 살펴보면 북한 육군의 경우에는 지금 기름이 없어서 사실은 훈련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뭐 기갑, 기계화 부대의 기동력이 향상될 수가 있고 뭐 우리가 이제 4.251 전용군단 뒤에 후방군단, 기동군단들이 있는데 이런 전용군단들을 포함한 기동군단들의 기갑, 기계화 부대의 기동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방에 특히 있는 4군단, 2군단, 그렇죠. 5군단, 5군단, 1군단, 4개 군단의 기동력이 확장될 거다. 특히 이제 평원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평양 그리고 원산 이남에 북한의 주요 뭐 장사정포, 자주포, 견인포, 최근에 이제 드론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70%의 화력 자산들을 배비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 또한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운용을 하겠어요. 탄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진지전환이 되지 않을 거고 진지전환이 되지 않으면 초전에 이렇게 포병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 대포병 레이드에 잡히게 되면 후속 공격을 받게 되면 다 괴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으면 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 육군에 러시아군이 연간 10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양 원산 이내에 배치된 북한의 주요 화력 자산의 운용 수준이 개선이 되어서 개전 초에 강력한 화력 누위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해군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해군은 물론 뭐 수상함도 옛날 거 성능 개량 안 돼가지고 근해 작전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어쨌든 기름이 없으니까 운용이 안 돼서 파도에 이렇게 휩쓸려서 기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적적 지역에서 자주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북한의 아주 조악한 수상함에 기름을 넣어준다, 생명수를 넣어준다. 그렇다면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앞으로 보유하게 될 최연호함을 포함한 전투함 및 잠수함정의 연안 작전 능력이 개선이 되고 이런 또 대잠 능력이 개선이 되게 되면 최소 NLL 일대에서의 해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유사시에 연합 전시 전력 증원 혹은 유엔사 전력 전개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군은 또 어떨까요?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긴 하는데 이 또한 기름이 없어서 미그 29를 띄울 수가 없거나 그러다 보면 조종사들의 도상훈련하고 그렇죠. 도상훈련하고 조종사들의 전투기를 지금 몰아야 될 조종사들이 책상에서 그 비행기로 전투기 모형으로 회따치고 조종이 숙달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연간 10시간 혹은 15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북한 공군이 이렇게 정제유 공급이 되게 되면 현재보다는 비행시간이 증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조종사들의 기량이 향상될 수 있는 되고 결과적으로 공중 대비태세가 강화되는 결과로 귀착이 될 거라고 전 보는데 이런 결과들이 막연하게 공중 대비태세 강화될 거야 해서 멈추지 않고요. 일종의 우리 한국형 방어 삼축체계 뭐 이런 킬체인 그리고 KAMD 한국형 방어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보복 KMPR 등이 있는데 특히 이 우리의 삼축체계에서도 한국의 대량 응징보복 작전에 대응할 수 있는 북한 공군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가 북한에 북한 특수작전 파병에 대한 대가로 연간 10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순수하게 군사작전 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북한의 군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전쟁 수익 능력의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경제는 미적지근 내지 차갑지만 북러, 그러나 군사 분야로 가면 뜨겁다. 우리가 다른 기술을 제외하더라도 에너지 공급만 해도 군사적인 역할은 상당히 위협적일 가능성이 있다. 상당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예의 주시에서 그 북러 밀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